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킹하고 스릴 있는 반전 사연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수원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예요. 제가 이 나이 때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이 제 평생을 통틀어 아주 충격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시무시했던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사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노인네가 글재주가 없지만 재밌게 써보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에겐 듬직한 아들 둘이 있고 마음씨 착한 남편과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걸 누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오랜 시간을 흡연해와서 그런지 칠순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어찌나 슬프던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의 효도와 위로로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곧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며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성실한 녀석이었답니다. 그 덕에 여자친구를 거의 사귀지도 못하고 나이만 쌓여갔네요. 둘째 아들은 반대로 사업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알아서 잘 즐기더군요. 항상 옆에는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두 아들은 1, 2주에 한 번 제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아들들은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다며 나이 40이 넘어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둘째는 아직 30대 초반이라 그렇다 치지만 큰애 넌 내일 모레 40이잖니. 그러니까 빨리 결혼할 색시감 찾아야지. 엄마,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요. 에이구 핑계도 좋다. 전쟁통에도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거든. 안 되겠다. 내가 너 선자리 알아볼 테니까 부르면 나오기나 해. 엄마, 진짜 결혼 생각 없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시대가 변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아들놈이 혼자 늙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보진 못하겠다. 옆에 짝을 두어야 마음이 놓이지. 그래서 전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큰아들의 선자리를 부탁했답니다. 얼마 뒤 제 아들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처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곧 10명이 넘는 아가씨들과 아들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마음에 드는 처자가 하나도 없다고 거절하고 돌아와서는 제 머리를 아프게 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전 곧 포기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면 갈 거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지내는데 이번엔 작은 아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갔는데 자동차 키가 못 보던 게 6개나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걸 받으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차를 몇 대 사서 신용을 올려놓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차를 똑같은 값에 되팔아준다는 말에 혹한 아들이 차를 6대를 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대출 심사에서 떨어졌다며 모른 척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졸지에 낡아 빠진 차 6대를 비싼 돈 주고 산 걸로 사기를 당했답니다. 아휴, 이 녀석아.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리고 사업하는 놈이 어수룩하게 사기나 당하냐? 세상에 대환대출이라는 게 어딨다고. 미안해요, 엄마.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부끄럽네요, 엄마. 아휴, 이미 벌어진 일 더 따져서 뭐하니. 그래서 피해 금액이 2억이라고? 그 차 팔지 말고 내버려둬라. 내가 경찰에 고소하고 변호사 구해서 원상복구 해줄 테니까.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퍽이나 알아서 하겠다. 그냥 없는 돈 치고 넘어갈 놈이. 됐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 요즘 할 일도 없었는데 이거나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전 경찰서에 가서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유명한 박지은 변호사님 사무실 맞죠? 어머, 어르신 어서 오세요. 인터넷 보고 오셨구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전 작은 아들이 당한 사기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었고 변호사는 귀를 기울이며 잘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내용은 많이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건수를 해결한 적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이 몇 달 걸리겠지만 전부 다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책임질게요. 아휴, 이제야 좀 숨이 트이네.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런데 내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변호사님, 결혼은 하셨어요? 얼굴도 곱고 성격도 싹싹하니까 내 며느리로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요? 저 아직 싱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들하고 사적인 만남은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거절하는 변호사에게 큰아들 사진을 대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에요. 내년에는 차장을 단답니다. 키도 크고 보다시피 인물도 좋지. 그리고 우리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아요. 땅도 많고 재산도 꽤 있다오. 꼭 변호사를 제 아들과 만나게 하고 싶어서 제 재산 상황까지 읊어대고 말았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죠. 어머, 아드님이 진짜 미남이시네요? 영화배우 해도 되겠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옳거니 잘 생각했소. 일단 만나봐야 짝인지 아닌지 아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그럼 날짜를 언제로 잡을까? 고민하는 변호사가 대답을 못하자 제 마음대로 이번 주말로 선을 보기로 정했답니다. 큰아들은 또 억지로 나가기 싫다고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설득해서 두 사람을 이어주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변호사를 만나고 연락이 왔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다네요. 그렇게 눈이 높은 아들 녀석이 변호사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죠. 그렇게 2달 뒤 큰아들과 사귀는 변호사가 작은아들의 사기당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예비 며느리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었죠. 아들 커플은 연애한 지 넉 달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서 전 기쁜 마음으로 신혼집을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었어요. 큰아들은 장가를 가서 걱정이 없었고 작은아들은 연애를 쉬지 않고 하고 있으니 제가 염려할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 몸이 망가져버려서 집 안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죠. 그러자 두 아들은 절 혼자 지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제 앞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 녀석들아, 누가 나 데리고 살래? 허리 수술 좀 한 걸로는 안 죽어.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괜한 말들 좀 그만해. 엄마 안 돼요.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혼자 둬요. 형은 결혼해서 형수랑 살고 있으니까 제가 모시고 살게요. 사업은 화상회의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 옆에서 꼭 붙어 계시면 돼요. 아이고 아주 효자 났네.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야 아들이랑 같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도련님,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제가 모시는 건 어때요? 전 재판에 있을 때만 외출하면 되니까 그 외 시간은 어머님 수발 들면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새아가.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해.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내 수발까지 들게 하라고? 에휴, 그건 못할 짓이지. 내가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얘.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절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저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큰아들까지 나서서 자기네 집으로 가서 지내자고 열변을 토로했는데 제가 딱 잘라서 싫다 말하고 작은아들과 지내보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며 건물이며 다
처분해서 너희들에게 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일 변호사한테 말해서 다 처분해서 나눠줄 테니까 그리 알거라. 새애기도 내 자식이니 일부 유산을 줄 건데 다들 이견 없지? 어머님, 저한테도 유산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이고, 부담 갖지 마. 너한테는 많이는 못 주고 시골에 있는 땅을 줄 거야. 지금은 시세가 적지만 나중에는 크게 오를 거다. 액수가 중요한가요? 제가 뭐라고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저하고 한 몸인데 따로 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잖아요. 며느리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억지로 땅을 넘겨주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제 집에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집이 편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죠. 아들은 사무실에 한두 시간만 다녀오고 나머지는 저에게 밥도 챙겨주고 안마도 해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면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너 나 때문에 데이트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아니에요, 엄마. 내가 무슨 여자애 환장한 놈도 아니고 맨날 여자를 만나겠어요? 너 여자애 환장한 놈 맞잖아.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랑 고백할 때부터 알아봤지? 엄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는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럼 너도 결혼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애미는 정말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에이, 그럼 무서운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엄마 허리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하면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냐, 빨리 건강해져서 둘째 며느리를 꼭 보고 싶구나. 몇 주가 흐르자 혼자 밥도 해먹고 산책할 정도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긴 하지만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죠. 며느리는 일주일에 너댓 번은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마사지까지 해주었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 줄 알았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못하는 요리가 없고 안마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아휴, 시원하다. 세아가, 너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는 거냐? 마사지샵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다. 아유, 내가 며느리 덕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고. 저희 부모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자주 이렇게 해드렸어요. 앞으로 매일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빨리 쾌차하셔야 돼요. 아유, 벌써 좋아졌어. 이제 걷는 것도 편하게 한다. 어머님, 그럼 말 나온 김에 저랑 드라이브 겸 산책 가실래요? 광교 호수공원에 벚꽃이 참 예쁘게 피었던데. 그래도 되겠니? 안 그래도 몸이 근질거리는 참이었는데 콧바람 쐬면 너무 좋지. 그럼 얼른 옷 입으세요. 제가 오늘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전 바로 옷을 갖춰 입고 며느리 부축을 받으면서 아파트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깜빡하고 차키를 놓고 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 정신이 이래요. 드라이브 가기로 해놓고 차키를 두고 왔네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실래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그래서 혼자 며느리 차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어요. 글쎄, 누군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거예요. 며느리가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와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몰라. 어딘가에서 벽돌이 날아왔어. 어디 다치시진 않았어요? 어머님, 일단 병원부터 가도록 해요. 경찰인 제가 신고할게요. 전 몸을 다치진 않았지만 충격을 얼마나 받았던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 호흡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를 차고 안정제를 맞았답니다. 아들들은 저만큼이나 놀라서 병원에 달려왔고 반드시 벽돌을 던진 놈을 잡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CCTV가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서 경찰들은 수사하기 어렵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했답니다. 예전에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할머니가 누군가 옥상에서 던진 벽돌을 맞고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범인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며느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뻔했답니다. 게다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바람에
외출하는 게 무서워서 집안에만 꼼짝하고 지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며 삼시세끼 정성스럽게 차려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주었어요. 전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겨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집 근처 공원 정도는 혼자 다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었죠. 몸의 긴장이 풀리니 며느리가 어느 날은 유람선을 타러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벚꽃은 다 져버렸고 저희 바닷바람 쐬러 가는 건 어때요? 제가 유람선 태워드릴게요. 유람선? 아유, 나 그거 한 번도 못 타봐서 엄청 타보고 싶긴 했는데. 정말요? 잘 됐네요. 얼른 출발해요, 어머님. 그래서 며느리와 차를 타고 가까운 서해바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짠내가 어찌나 반갑던지 막혀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윽고 유람선에 올라서 바다 위를 달리는데 정말 재밌고 낭만적이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더라면 같이 와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머님, 저희 위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서 보면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아유, 그래, 그러자꾸나.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 봤더니 정말 아름답더군요. 전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며 놀았고 며느리는 일 때문인지 10분이 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시 후 누군가 저를 뒤에서 밀어서 바다로 떨어질 위기가 찾아왔어요. 안 돼! 어르신! 제 옆에 기대있던 청년이 몸을 날려 제 다리를 잡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마터면 바다에 빠지실 뻔했어요. 아유, 나 죽을 뻔했네. 어머니, 안 다치셨어요? 죄송해요. 제 구두가 바닥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어머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진짜 죄송해요. 전 며느리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을 보고 괜히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닥에 구두가 걸려서 그랬구나. 아예 새아가 나는 괜찮어. 넌 안 다쳤니? 저도 무릎이 조금 까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 때문에 큰일 당하실 뻔했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옆에 있는 이 총각이 구해줘서 무사하잖아. 아유, 내 정신 좀 봐. 아유, 총각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 이봐요, 총각. 고마워요. 아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무사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총각, 그러지 말고 연락처라도 좀 알려줘요. 내가 살해를 꼭 해줄게요. 하지만 제 생명의 은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책을 심하게 했어요. 제가 괜찮고 아무렇지 않으니 마저 구경이나 하자고 다독여 주었네요. 좀 위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람선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작은 아들에게 사고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자기 형수를 미워하기라도 할까봐 아주 큰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왔다고 했답니다. 며느리도 그날의 일을 큰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큰아들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네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저보다 더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저를 찾아와 안절부절 못하며 지냈는데 제가 다 잊었으니 너도 잊으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저 여행 갈까요? 저 때문에 나들이를 망쳤으니 제대로 만회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며느리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새아가, 그런데 여행은 우리 둘이 가지 말고 네 남편과 시동생도 데려가자. 다 같이 여행 가면 더 재밌지 않겠니? 네? 넷이 가자고요? 전 어머님이랑 둘이 가고 싶었는데. 하는 수 없죠. 제가 남편하고 도련님한테 말해볼게요. 아들 둘은 저를 위한 여행에 빠질 수 없다며 일을 제쳐두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한 여행지는 남해에 있는 한 섬이었어요. 인적이 드물어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서 볼거리가 많다고 했죠.
전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광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하나 있는 허름한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초록색 잔디를 밟으며 하늘과 바다를 감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이리로 오자고 했는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쉽게 깨달았죠. 자식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니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렇게 조금 있다 보니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졌고 곧이어 펜션 주인이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고기 같은데 뭐죠? 제가 물었더니 펜션 주인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이거 족발입니다. 제가 돼지를 직접 키우거든요. 어머나 고마워라. 그런데 무슨 돼지 족발이 이렇게 커요? 아무래도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전 사료도 최고급으로 쓰고 위생도 엄청 신경 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사 먹지 못하는 거니까 남기지 말고 드세요. 저희는 거대한 족발을 맛보았는데 살이 얼마나 부드럽던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사르르 녹아들었습니다. 섬에 와서 회나 해물을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족발을 맛보았더니 다른 건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데 같은 펜션에 놀러온 남자 하나가 말을 걸더군요.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쉬러 혼자 왔죠. 실례지만 저 남자 두 분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층을 이용하다가 2층으로 호실을 바꿔서 책상과 짐들을 2층으로 올리려는데 힘 좀 보태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엄마, 저희 다녀올 테니까 며느리와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그래, 다녀와. 그래서 저와 며느리는 배도 꺼트릴 겸 둘이서 섬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어머니, 여자끼리 좀 걸을까요? 그래, 아주 좋지. 펜션에 달린 실외등을 제외하고 아무런 조명이 없어서 길을 걸어나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칠흑 같은 완전한 어둠이 내린 절벽까지 다다라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답니다. 세아가, 근데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니? 게다가 여긴 절벽이고, 그만 돌아가자.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만 여기서 파도 소리를 듣도록 해요. 며느리가 순수할 정도로 좋아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제 팔짱에 낀 손을 뺀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더군요. 세아가 뭐 하는 거니?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뒤돌아보시지 말고 계속 바다 쪽 보고 계세요.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세아가 빨리 보여줘라.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윽고 제 옆에 플래시가 비춰졌습니다. 누구야? 전 놀라 자빠졌어요. 어르신 놀라셨어요? 저 펜션 주인입니다. 사장님이시구나. 놀랐잖아요. 어르신, 여기까지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긴 위험한 구간이라고요. 제가 멀리서 보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아 나와본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 망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반딧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도망갔다고요. 반딧불? 여긴 반딧불이 없어요. 색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낭떠러지 앞이라 위험해요. 산책하시려면 저 뒤로 가세요. 전 펜션 주인의 손을 잡고 풀바닥에서 일어나 며느리와 펜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반딧불 잡아서 어머님께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아까워 죽겠네. 세아가, 사장님이 하는 말 못 들었니? 여긴 반딧불이 없대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반딧불이 몰려들었을 때 어머님한테 뒤로 돌아보라고 할 참이었다고요. 아니, 이런 대자연에서 반딧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저 펜션 주인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새애기가 시애미한테 반딧불 보여주려고 그런 거구나. 아유, 귀여워라. 난 반딧불보다 네 얼굴 보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실망 말어. 그래서 저희는 반딧불을 포기하고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자식들과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들었답니다. 아랫목이 뜨끈해서 잠이 솔솔 오는 바람에 10시가 되자마자 코를 골고 잤습니다. 자식들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달콤한 잠을 잤죠.
이튿날 아침 다들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배가 고플 무렵 며느리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양손에 감자와 고구마를 잔뜩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감자랑 고구마 캐왔어요. 펜션 사장님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서 실컷 캐왔어요. 어머머머, 감자알이 색이 얼굴만 하네. 아유, 정말 실하다. 이런 감자랑 고구마는 처음 본다. 그쵸? 그럼 제가 삶아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아침부터 감자와 고구마를 배불리 먹고 펜션 주인에게 낚싯대를 빌려서 바위 낚시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는 일하느라 이런 취미를 접해보지 못해서 미끼를 끼우는 방법도 몰랐답니다.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낚시를 자주 해봐서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큰아들이 돌돔 3자를 낚았어요. 오, 돌돔이다! 바다의 폭군 돌돔! 여기도 보세요! 저 횡재했다고요. 돌돔을 잡았다고? 아유, 우리 큰아들 대단하네. 아주 잘했어. 이윽고 작은아들이 참돔을 낚으며 잔치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저와 며느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좀 아쉬웠죠. 엄마, 이제 그만 올라가죠? 이 2마리면 충분히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너무 오래 서 계셨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고기 잡은 사람은 올라가고 못 잡은 사람은 조금 더 하죠. 어머님,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세아가 아쉬워? 네, 전 어머니랑 둘이 낚시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들었지? 너희들 먼저 올라가서 펜션 사장님한테 돌돔이랑 참돔을 좀 떠달라고 해.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랑 있는데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냐? 얼른 올라가 봐. 그래서 저와 며느리가 둘이 남아서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를 옮겨가며 낚시를 했는데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어떻게든 며느리에게 한 마리라도 잡게 해주려고 떡밥을 실컷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바위에 올라간 며느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전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갔답니다. 세아가 괜찮니?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근처에 며느리가 없었어요.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나 싶어서 헤엄을 치고 나갔죠. 물에 떠서 고개를 돌려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또 며느리를 구하기 전 제가 지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죠. 곧 온몸에 힘이 빠진 전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누군가 제 몸을 잡고 물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들어요? 펜션 사장님? 네, 접니다. 어르신, 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내 며느리를 구하려고. 내 며느리, 지금 바닷속에 내 며느리가 빠져 있어요. 제가 흥분하며 발광하자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빠져나간 거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바위더라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헤엄을 쳤나 봐요. 그나저나 어머니, 절 구하려다가 또 큰일을 당하실 뻔했어요. 저 때문에.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가 됐어. 살았으면 됐지. 죄송할 필요 없으니까 그만 울거라. 전 물을 좀 먹고 여기저기 긁히긴 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어서 펜션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들 둘은 물에 젖은 저와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전후 사정을 듣고는 저희를 펜션 안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몸이 고단해서 그런지 바로 스르륵 잠에 들게 되었고 노을이 질 때쯤 깨어났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한숨 자고 났더니 개운해. 세익이 넌 어떠냐?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괜찮다니까 그러네. 세익이 너 마음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 이 정도 일 가지고 눈물 흘리면 앞으로 눈에 수도꼭지를 틀고 살게 생겼다.
며느리의 눈가를 훔쳐주며 괜찮다고 여러 번 달래주었답니다. 이윽고 밤이 찾아왔고 몸과 마음이 진정된 저희 식구들은 낮에 잡아온 돌돔과 참돔회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먹었던 족발이 너무 맛있어서 그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어제 먹은 족발이 이 섬 특산물이 아닐까 싶다. 이 귀한 생선을 먹으면서도 어제 먹은 족발이 생각나네? 엄마도 그렇죠. 저희도 아까부터 계속 족발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그런 족발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진짜 곰발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크고 맛있었는데. 그 순간 펜션 주인이 뭘 알고 있었는지 또 족발을 들고 오더군요. 손님들, 오늘도 족발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드시고 나서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시죠? 아유, 사장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안 그래도 지금 사장님 족발 먹고 싶다고 말하던 참이었는데. 저도 잘 알죠. 원래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 족발에 빠져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맛있게들 드시고 푹 쉬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선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족발을 가운데에 놓고 뜯어 먹었습니다. 역시나 살이 사르르 녹는 게 맛이 기가 막혔어요. 또 어찌나 담백하던지 김치가 필요 없었죠. 어젯밤처럼 배가 터지게 족발을 먹고 나니 낮에 일어났던 사고가 까마득히 잊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몸이 피곤해서 펜션 안으로 들어가 일찌감치 자려고 했어요. 아들 둘은 둘이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며느리는 제 이부자리를 펴주고 옆에 누웠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세요? 오늘은 수영을 좀 해서 그런지 몸이 고단하다. 그래요? 그래도 잠깐 산책 갈 체력은 남아 있으시죠? 제가 오늘 밤에는 꼭 반딧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반딧불을? 아유, 우리 새애기 참 순수해. 그런데 새아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셔서 누워있는 게 낫겠어. 내일 낮에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전 어머님하고 꼭 반딧불 구경하고 싶은데. 아유, 참. 그래, 내가 네 애교에 졌어. 알았어. 그럼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네, 어머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내친 김에 뜨거운 물로 목욕까지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펜션 주인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머니나.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옷 갈아입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어르신. 잠시 뒤돌아 있을 테니까 마저 입으세요. 사실 옷은 다 입어서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됐어요. 그냥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어르신, 지금 며느리하고 또 반딧불 구경하러 가시려는 거죠? 네. 사장님이 반딧불이 없다고 했지만 제 며느리가 분명히 봤다네요. 그래서 구경이나 할 겸 나가려고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절대 며느리분을 믿지 마세요. 뭐라고요? 사장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절벽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이유가 어르신을 해치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 그게 무슨... 오늘 낮에 저를 구해주신 건 감사한데 순수하고 착한 남의 며느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못 참아요? 이윽고 저희 목소리를 들은 아들 둘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유, 정말 미치겠네. 알았어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동영상 찍었거든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드님들도 같이 보세요. 같이 온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핸드폰 영상을 틀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는 며느리와 어젯밤 아들들에게 짐을 옮겨달라는 남자가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은 남자 얼굴을 보니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집와서 친한 후배라며 저에게 보험을 들게 한 보험 설계사였어요. 자기야, 오늘 밤은 성공할 수 있겠지? 오늘 끝장을 봐야지. 자기의 반딧불 아이디어가 먹혀서 시미가 날 순수하다고 따라 나온다네? 진짜 웃겨 노있네. 잘됐다. 그럼 뒤에서 미는 건 내가 할게. 자기가 밀었다가 힘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
네가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내가 믿음을 갖지. 옥상에서 벽돌 던졌을 때도 맞추지도 못했잖아. 그러는 자기도 유람선에서 실패했잖아. 그리고 낚싯대도 어젯밤에도. 야, 유람선에서는 갑자기 누가 놓친 애를 잡아줬잖아. 또 여기 펜션 주인 새끼가 꼭 나타나서 코 빠뜨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그때 벽돌로 한 방에 보냈더라면 오늘 이 거지 같은 섬에 올 일도 없었잖아. 아, 알았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여하튼 오늘 합동 작전으로 나가는 거야. 같이 밀든지 하자고. 좋아. 오늘은 꼭 깨끗하게 끝내야 돼. 그래야 그 놓친 애 보험금 20억이 우리끼리지. 아참, 보험 수혜자 내 이름으로 잘 고쳐놨지? 그럼 진작에 위조해서 올렸지. 자기 이름 석자를 딱 박아놨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런데 놓친 애가 준 땅은 좀 알아봤어? 시세가 얼마야? 아, 몰라. 겁나 똥땅이야. 팔아봤자 몇백 나오지도 않더라. 아니, 저도 무슨 그런 그지 같은 땅을 주고 난리야. 하여튼 오늘 끝내지 못하면 꼬리가 길어서 걸리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라고. 자기 도박으로 잃은 5억 빚 갚고 15억 가지고 한국 뜨자. 글쎄, 내 생각은 그 돈을 다시 도박에 투자해서 돈을 더 불린 다음에 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놓친 애 보내는데 집중하자고. 영상을 본 저와 아들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전 여태껏 저에게 일어난 사고들이 모두 며느리가 계획했던 걸 알게 되어서 배신감과 큰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죠. 엄마, 괜찮아요? 이게 다 사실이야? 사장님, 이게 진짜 맞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지금 신고할까요? 아니요, 경찰을 좀 이따 부르시고 제가 며느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말리며 안 된다고 했지만 저에겐 다른 생각이 있다 말하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며느리는 제가 밖으로 나가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더군요. 순식간에 소름이 끼쳐 팔을 빼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반드시 반딧불을 보고 돌아가요. 알았죠? 그래, 꼭 보자. 어머니, 그런데 장바구니는 왜 들고 오셨어요? 거기에 뭐 들었어요? 아니, 혹시 반딧불 잡으면 넣으려고 유리병을 가져왔어.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 어머님. 저희는 그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고 며느리가 또다시 뒤로 발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하기 전까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반딧불은 조용히 해야 나타나니까 그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그리곤 잔디를 밟는 발소리가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전 장바구니에 챙겨온 거대한 족발뼈를 꺼내 뒤를 돌아보며 휘둘렀어요. 잠시 후 퍽 소리가 나며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며느리의 상간남이었죠. 미친 놓친네. 다 알아차렸나봐, 자기야. 빨리 밀어. 얼씨구, 이 놓친네 눈치 빠르네. 네 자식들한테도 다 말했냐? 아니다, 말해도 상관없지. 내가 변호사니까 법망 따위야 전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놓친네, 이제 제발 저 세상 가버려. 야, 이년아, 들어와. 그렇게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풀숲에 숨어있던 아들 둘과 펜션 주인이 며느리에게 달려들어서 덮쳤습니다. 이거 뭐야?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진짜. 전 팔다리를 붙잡힌 며느리 머리통을 한 번 더 족발로 날려버렸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상간남도 한 대 더 날려줘서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펜션 주인이 부른 경찰들이 찾아와 두 사람을 연행해 갔어요. 작은 아들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절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너 동영상 제대로 찍었지? 두 연놈이 날 절벽으로 밀려고 하는 걸 말이야. 네, 이 정도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큰아들은 마누라가 무시무시한 인간인 걸 알고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는 건 역시나 펜션 주인이었어요. 자,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와 같이 지구 데려가서 진술을 하셔야 돼요. 저것도 감옥에 보내버려야죠.
아휴,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 어젯밤에 두 분이 여기 계신 게 수상해서 쭉 지켜봤어요. 있지도 않은 반딧불을 구경시켜준다며 어르신을 절벽에 세운 것부터가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낚시하다 사고 당하시는 걸 보고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죠. 사장님은 절 3번이나 구해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은혜라뇨. 전 펜션에 오신 손님들이 안전하게 묵다가 떠나시게 하는 게 철칙인 사람입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펜션 주인은 시종일관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답니다. 저희네 생명의 은인이자 며느리의 정체를 밝힌 펜션 주인의 트럭을 타고 지구대로 향했어요. 거기서 진술을 하고 육지에 있는 형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거의 3시간이 지나자 배를 타고 들어온 형사들이 며느리와 상간남을 인계받고 데려가더라고요. 야, 이년아. 할 짓이 없어서 노인네를 해쳐서 사망보험금을 타먹을 생각을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난 너를 친딸처럼 여겼어. 내 모든 걸 걸고 사랑했단 말이야. 놓친내 입냄새 쩔어. 이봐 할머니, 이런 꼴 당하기 싫었으면 유산 줄 때 나한테 크게 한몫 떼줬으면 됐잖아. 누가 그런 그지 같은 싸구려 땅 주래? 그러자 형사들이 며느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들 심각한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도박으로 전 재산 잃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따위 짓을 저질렀나 봅니다. 앞으로 감옥에서 푹 썩을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하지만 전 화가 덜 풀려 들고 온 족발을 꺼내서 두 연놈의 머리통에 한 대씩 더 때려주었습니다. 노인네가 미쳤다 진짜.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알아? 모른다 이년아. 너 한 대 더 맞아라. 형사들은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맞아도 싼 년이니 그렇게 해준 것 같았죠. 두 연놈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형사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렇게 사건이 끝나버렸답니다. 저와 아들들은 펜션 주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특히 전 절대 잊지 못할 은인이라고 전하며 자주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3일 동안 감사했어요. 절 구해줘서 고맙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또 그러시네. 그렇게 고마우면 이거 받아가세요. 이건 족발이네요? 이 섬 특산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여기서 겪었던 일은 잊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섬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열려 며느리와 상간남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답니다. 며느리가 저희에게 보여줬던 친정 부모도 가짜였고 하객도 가짜였어요. 이에 큰아들은 사기 결혼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다시 총각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었던 사건을 글로 적다 보니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네요. 당시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갑니다. 이후 제 아들 둘은 아직도 싱글이에요. 전 며느리를 보고 나서 여자와 결혼하는 게 무섭다며 연애만 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결혼하라는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있고요. 이렇게 저의 무시무시한 사건을 글로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쓴 글이라 부족한 걸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길 바래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갈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